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기업이 방금 수천만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당기순이익은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네, 회사가 현금을 막 까먹고 있다는 뜻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무려 1,500%나 폭등을 했습니다. 1,500%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장난 아니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서 시장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 모순적인 상황. 오늘 저희가 수많은 딥 리서치 자료와 재무제표를 통해 깊게 파헤쳐볼 한국 PIM이라는 기업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상장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기업의 그 현재 현실하고 주식시장에 투영하는 미래의 환상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사례를 보게 되거든요. 아, 현실과 환상의 충돌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아온 이 방대한 딥 리서치 자료들의 핵심 과제는 명확합니다. 이 회사가 과연 한계에 부딪힌 내연기관 부품사에서 첨단 로봇과 IT 소재를 다루는 진정한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거품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상태인지 그 실제를 확 벗겨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저희의 미션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뻔한 재무제표 읽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거든요. 숫자가 이렇게 막 요동치는 이유를 알려면 결국 이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만들길래 시장이 이토록 열광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잖아요. 네, 그 기술적인 바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기술 분석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회사를 지탱하는 가장 뼈대가 되는 기술로 MIM이라는 공법이 등장하더라고요. 금속 분말 사출성형이라고 하던데 이게 대체 뭔가요? 아, 네. 영문인 메털 인젝션 몰딩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이게 현대 제조업, 특히 그 금속 가공의 룰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룰을 바꾼다고요? 오, 약간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속으로 어떤 정밀한 부품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쇳덩어리를 CNC 선반 같은 기계에 넣고 칼날로 막 깎아내는 이른바 절삭 가공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아, 그렇죠. 마치 조각가가 돌을 정으로 깎아서 조각상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네, 딱 그거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죠? 깎여나가는 금속 찌꺼기들이 전부 다 버려지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품 모양이 조금만 복잡해지거나 둥근 곡선이 들어가면 깎아내는데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요. 기계 칼날이 안 닿는 안쪽 빈 공간 같은 건 애초에 파낼 수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MIM 기술이 마법을 부리는 거죠. 돌을 깎는 대신에 아예 처음부터 원하는 모양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료를 꽉 채워 넣는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딥 리서치 자료에 있는 공정도를 보면서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찾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겨울철에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붕어빵이나 와플 굽는 과정이랑 완벽하게 똑같더라고요. 아, 붕어빵이요. 와, 그거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럼 그 금속 붕어빵 반죽의 레시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붕어빵에는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쇳가루, 그러니까 금속 분말을 씁니다. 네, 쇳가루를 쓰는 거죠. 근데 모래알 같은 쇳가루만 붕어빵 틀에 묻는다고 모양이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쇳가루들이 서로 찰싹 달라붙어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끈적한 풀 역할을 하는 바인더, 즉 플라스틱 결합제를 섞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밀가루 반죽처럼 약간 쫀득쫀득한 금속 반죽이 완성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금형, 그러니까 붕어빵 틀에 고압으로 쫙 짜 넣는 겁니다. 설명이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통적인 플라스틱 사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MIM만의 독보적인 메커니즘이 딱 등장합니다. 오, 어떤 메커니즘이죠? 방금 틀에서 찍어낸 그 직후의 상태는요. 사실 금속 분말하고 플라스틱 바인더가 그냥 섞여있는 가짜 쇳덩어리일 뿐이거든요. 강도가 전혀 없어요. 손으로 부러뜨리면 부러질 정도로요. 아, 진짜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단단한 쇠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거대한 가마솥 같은 용광로에 넣고 엄청난 고온으로 가열하는 소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영어로는 신터링이라고 하죠. 아, 소결이요? 저도 자료 보면서 그 원리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열을 가하면 그 금속보다 녹는 점이 낮은 플라스틱 바인더는 연기처럼 싹 타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부 기화돼 버리죠. 그럼 원래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텅 빈 공간으로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1300도가 넘는 열을 받으니까 금속 입자들이 서로 막 융합하면서 빈 공간을 스스로 꽉 채우며 수축해버리더라고요. 네, 스스고 뭉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려 95% 이상의 고밀도를 가진 진짜 단단한 쇠부품만 짠 하고 남게 되는 거고요. 와, 이거 진짜 마법 같지 않나요? 맞아요. 부품이 수축하면서 크기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 수축률을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애초에 붕어빵 틀을 조금 크게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와, 치밀하네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복잡한 모양이라도 깎아갤 필요 없이 붕어빵 찍어내듯 한 번에 수만 개씩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버려지는 재료의 낭비도 거의 0에 가깝고요.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리포트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자동차 엔진의 출력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터보차저라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A레버라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조정 레버 부품이죠. 이 부품 위치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를 직접 맞아야 하는 곳이라서 무려 섭씨 8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열기를 견뎌내야 한대요. 게다가 공기역학적으로 모양도 막 엄청 복잡하고요. 네, 그게 깎아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가혹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품을 MIM 공법으로 대량 양산해낼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두 곳뿐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 한국 PIM이라는 거잖아요. 보그워너나 현대트랜시스 같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라는 사실만 봐도 이 회사의 금형설계 능력이나 금속 분말 배합 노하우가 이미 세계 무대에서 검증이 끝났다는 명백한 팩트죠. 네,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리서치 자료들을 딥 다이브 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사실 바로 여기부터거든요. 어떤 점이 의아하셨나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기술력도 완전 전 세계 톱 클래스고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는 도대체 왜 굳이 막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려고 사활을 거는 걸까요? 잘하는 거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게 참 뼈아픈 딜레마인데요. 그 의문은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조금만 뜯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매출 구조요. 네. 현재 한국 PIM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재무적 함정,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이 곧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과 직결되어 있죠. 이 회사 전체 매출의 85% 이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터보차저 같은 자동차 부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입니다. 내연기관이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점점 퇴출당하고 있는 기술에 회사의 운명이 무려 85%나 묶여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지금 당장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그 돈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라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요즘 잘 팔린다고는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 규제는 내연기관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스스로 도태되는 걸 기다리는 꼴이 되겠나요? 네. 게다가 자동차 부품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이잖아요. 당장 미국 대선 결과나 관세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도 아주 크게 안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철저한 체줄 개선이었군요. 내연기관이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 회사가 선택한 구명정이 놀랍게도 티타늄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승부수를 던진 거죠. 엄청 튼튼하면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워치나 갤럭시링 같은 프리미엄 IT 기기나 의료기기에 완전 완벽한 소재거든요. 그렇죠. 인체 친화적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가공하기가 진짜 극도로 까다롭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가공이 어려운지 그 물리적인 이유를 알면 이 회사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전통적인 깎아내는 방식, 즉 절삭 가공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CNC 선반 같은 걸로 깎는 거요. 보통 쇠를 기계로 고속으로 깎게 되면
그 마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일반적인 철이나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그 마찰열이 깎여 나가는 금속 부스러기, 즉 칩을 타고 바깥으로 빠르게 확 빠져나갑니다. 아, 열이 분산되는군요. 네, 하지만 티타늄은 열 전도열이 극도로 낮아요. 그러면 열이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그 안에 고스란히 갇혀버린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 깎아내는 기계의 칼날 끝에 그대로 집중이 돼버려요. 그러면 칼날이 순식간에 시펄겋게 달아올라서 녹아버리거나 무뎌지고, 심지어 그 뜨거운 티타늄 샘물이 칼날에 막 눌어붙어버리는 이른바 용착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와, 칼날이 못 버티는 거네요. 네, 그래서 티타늄을 깎아서 만들려면 기계 돌아가는 속도를 엄청나게 줄여야 하고 비싼 칼날도 수시로 갈아 끼워줘야 하니까 제조 원가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되는 겁니다. 아, 바로 거기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붕어빵 기법, 즉 MIM 기술의 빛을 발하는 거군요. 애초에 칼날로 깎을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티타늄 가루를 바인더랑 섞어서 붕어빵 틀에 넣고 그냥 쪄내버리면 그만이니까 칼날 망가질 일도 없고 원가도 기하급수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똑똑한데요? 네, 한국 PIM은 바로 이 티타늄 MIM 공법을 이용한 양산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뭐가 있나요? 보통 이런 티타늄 분말이나 특수 바인더 같은 핵심 원재료들은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독일이나 일본에서 아주 비싼 값에 수입했어야 하거든요. 네, 원재료비가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무려 2년 반의 연구 끝에 이 티타늄 분말과 바인더를 완전히 자체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최종 부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 겁니다. 와, 딥 리서치 리포트를 보니까 그 수직 계열화 덕분에 티타늄 부품의 생산 원가를 무려 60에서 70%나 절감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동종업계에서 정말 엄청난 해자, 그러니까 진입 장벽 아닙니까?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회사가 지금 베트남 공장에 IT 전용 라인을 막 공격적으로 깔고 있는 것도 다 이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네요. 그런데 사실 IT 기기보다 더 파급력이 큰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봇 시장이죠. 아,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네, 현재 이 회사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하고 10종의 부품 개발을 논의 중인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입니다. 감속기요? 로봇이 사람처럼 아주 부드럽고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관절마다 초소형이면서도 엄청난 하중을 견뎌내는 기어 부품이 필요한데 이 티타늄 MIM이 여기에 정말 완벽하게 부합하거든요. 가볍고 튼튼하니까요. 저희가 확보한 증권사 리서치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딱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고객사가 2028년에 이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면 한국 PIM은 이 단일 로봇 감속기 분야에서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 추정하더라고요. 네, 500억이면 엄청난 규모죠. 지금 이 회사 전체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잭팟이 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시 숨을 좀 고르고 아주 객관적인 현실을 한번 마주해볼까요? 네, 현실이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하는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찬란한 기술적 성취, 그리고 이 장밋빛 미래 전망 앞에서 주저없이 지갑을 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방금 그 기술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는 진짜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몰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 서두에 던졌던 그 역설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아요.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네, 뼈아픈 현실의 시간입니다. 아니, 로봇의 미래도 그렇게 밝고 티타늄 양산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도 가졌고 원가 절감도 70%나 했는데 왜 2025년 장부상에는 무려 5,423만 원의 단기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가 떡하니 찍혀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냉정하고 깐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죠. 비틀거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 극단적인 모순을 이해하려면요, 주식시장이 기업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시간을 소비한다고요? 네, 우선 적자의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죠. 2025년의 적자는 회사가 갑자기 경쟁력을 잃어서 낸 그런 나쁜 적자가 아닙니다. 내연기관이라는 구시대에서 로봇과 IT라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사 비용, 즉 성장통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의 새로운 티타늄 라인 증설하는 설비 투자금, 수직 계열하려고 쓴 자체 R&D 비용, 그리고 상장 준비하면서 들어간 일회성 비용들이 다 한꺼번에 장부에 마이너스로 딱 반영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건 주식시장은 이 회사의 2025년 적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신경을 안 쓰죠? 적자인데? 주가가 1,500%나 폭등했다는 건요.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 PIM을 더 이상 PBR 0.5에서 1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그런 지루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장은 이 회사를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완전히 첨단 로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의 잣대로 평가를 해버린 거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그 폭등 당시 이 회사의 PBR이 무려 11배가 넘었습니다. 와, 11배요? 네, 회사가 가진 실제 물리적 자산 가치보다 시장의 기대감이 11배나 더 거대하게 뻥튀기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앞서 언급하신 2028년의 예상 로봇 매출 500억 원, 그 찬란하게 빛나는 3년 뒤의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표에 미리 다 끌어다 써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속성, 즉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래를 당겨온 거죠. 미래의 성공을 무슨 영수증도 없이 미르막 가불에 쓴 거나 다름없네요. 그런데 그 가불의 대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주가가 반토막 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주가가 그렇게 폭락한 이유를 추적해보니까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재무 분석 파트에서 재누를 진짜 의심하게 만든 아주 무서운 단어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아, 오버행. 벤처 캐피털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생리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네, 상장 첫날부터 시장에 유통되어서 언제든 팔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이 무려 전체의 44.57%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려 267만 주가 넘어요. 네, 엄청난 물량입니다. 회사 전체 주식의 절반 가까이가 당장 내일이라도 매물 폭탄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메커니즘이 바로 보호예수, 즉 락업 조항입니다. 보통 회사가 처음 상장할 때 초기부터 투자했던 큰손들이 상장 직후 주가가 확 뛰었을 때 한꺼번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주식을 묶어두는 보호예수를 걸거든요. 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죠. 아,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 보호 예수를 거의 걸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군요. 투자자들이 회사 주식을 과연 얼마에 샀을까요? 아마 상장 전 수천 원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매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헐, 수천 원대요? 네, 이들 입장에선 지금 주가가 17만 원은 고사하고 10만 원, 아니 5만 원만 되어도 엄청난 수익률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회사가 2028년에 로봇 감속기로 세계를 제패하든 말든 사실 클 관심이 없는 거네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찍힌 수익률 500%, 1000%를 당장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할 테니까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버행 리스크의 본질이죠. 회사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로봇 시장의 미래가 아무리 찬란해도 주가가 조금만 고개를 딱 들면 이 정도면 충분해. 얼른 팔고 나가자 하고 대규모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매도 물량이 그렇게 넘쳐나니 주가는 짓눌릴 수밖에 없죠.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기술적 해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급 불균형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 주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방대한 딥 리서치 분석 자료들을 한번 싹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국 PIM은 MIM이라는 금속 가공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5%가 넘는 내연기관의 굴레, 즉 그 뻔히 보이는 재무적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티타늄이라는 까다로운 소재를 수직 계열화로 완벽히 정복해냈죠. 네, 그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기기라는 확실한 미래로 영리하게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회사의 어떤 생존 전략과 기술력 자체는 진짜 기립박수 받아 마땅하거든요. 하지만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는 장부는 훨씬 냉혹하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그 혁신의 대가로 2025년 장부에는 뼈아픈 적자가 딱 찍혔고요. 주가는 PBR 11배라는 비현실적인 미래의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다가 전체 주식의 40%가 넘는 벤처 캐피탈의 오버행 매물 폭탄을 맞고 지금 현실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지만 재무적 수급 불균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닻을 단 채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셈이네요. 와, 훌륭한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딥 리서치 탐구 시간을 통해 도출해낸 최종적인 인사이트는 바로 이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한국 PIM은 확실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좋은 기업이 반드시 좋은 주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위대해도 시장의 그 미래를 너무 비싼 가격표를 매겨서 선반영해버렸거나 수급의 논리에 의해 천장에 콱 막혀 있다면 그것은 투자자에게 극심한 변동성을 안겨주는 위험한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술의 위대함과 시장의 냉혹함,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충돌하는 사례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는 이미 로봇이 상용화될 2028년의 미래를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실제 현실과 재무제표는 아직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매물 폭탄을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2025년의 현실에 단단히 묶여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 시점이 기술적인 한계나 어떤 글로벌 규제 때문에 2028년에서 단 1, 2년만 딱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꿈을 이미 11배나 부풀려서 잔뜩 가불해온 이 기업의 가치는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포인트네요. 시간이 지체된다면 그 가불의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때니까요. 맞습니다. 숨가쁘게 달려가는 기술의 혁신 속도, 그리고 조급하게 수익을 쫓는 냉혹한 시장의 인내심, 그 사이에서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이 줄다리기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앞으로 이 회사의 행보를 통해 여러분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리서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